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금일 제52회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원빈이고요. 원빈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불편해 죽겠어요. 어디가요? 눈동자가. 네, 저는 장흥이고요. 네, 어디가요? 라고 물어보신 우리 민 위원장님 나와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집행위원장 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계신 우리 안원구 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금일 방송은요, 현재 요즘 뉴스 틀면 나오고 온 국민이 여기에다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각종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특히 국민들의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한일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중요 사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고 있고, 또한 이 한국의 국민들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일본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이 수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입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WTO의 제소 등 각종 대응책으로 맞서겠다는 형국입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오늘 태국에서 이제 장관급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왜 이 사태가 일어났으며, 또 이게 사실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좀 이 사건의 본질과 또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한일 관계의 악화가 어떤 경과를 통해 진행되는지,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 장관들이 나서고, 네, 정치인들이 지금 일본을 가고 미국을 찾아가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무역 전쟁이 아니다. 무역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일본이 도발을 해온 것일 뿐 사실은 무역 전쟁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역 전쟁이라고 하면은 적자 국가인 나라에서 보통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대일본 무역 적자가 지금 엄청나게 심화되어 있거든요. 관광수지라든지 그냥 경상수지 면에서도 물건 파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일본에는 엄청나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역 전쟁을 제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본의 지금 갑작스러운 도발, 옛날에 진주만 사건 습격하듯이. 네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걔네들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치밀하게 전쟁을 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네, 그 결과로 이제 빚어진 경제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일본이 지금 성노예 사건으로 위안부 할머니들, 네네네, 얼마나 고통을 주고 지금 이제 생존해 계시는 분도 몇 분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박근혜 정부 때 하해 치유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때 돈 한 100억 되나요? 네. 그거 그냥 던져주고 그냥 우리 이제 할 거 다 했다. 네. 그냥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했잖아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청와대에서 대법원 판결을 그렇게 하게끔 압력을 굉장히.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거는 지금 현재 나오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강제징용, 지금 현재 이 사건이 발단으로 보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네. 판결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사법부에다가 우리 정부에서 그것도 청와대에서 판결 결과를 가져오도록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결론을 안 내고 이제 상당히 오래 5년 지지 정도 끌잖아요. 지지 끌었죠. 네. 그래서 그때 세 분인가 네 분이었는데 맞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맞아요. 시간이 예, 지나면서 많이 예.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그래 그때 지금 몇 분 안 남았죠. 예. 물론 돌아가시기도 했지만은 질질 끌므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에다가 영향력을 미쳤던 거죠. 그게 이제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양승태 그 당시 대법원장을 기소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이런 그 속에서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들이 오고 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도 마련 안 했던 박근혜 정부죠, 사실은. 그러면 시간을 끌면서 그냥 무책임하게 보낸 거죠. 저도 시간을 끌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사법부에서 그게 할 짓인가 어느 편의 입장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뭐 우리가 굳이 이해하자면 정권을 이렇게 운영하는 위정자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 저렇게 이제 막무가내로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 가느냐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일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 시간을 끌은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하면 끌어가지고 일본이 저렇게 결과적으로 그냥 계속 끌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배상 판결 자체가 무효로 만들거나 이렇게 이제 할 생각이 아니었다면 이런 그 주장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적 보복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사실은 마련했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는 게 이제 비난받아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경과 과정을 제가 좀 네네네네. 그냥 막 터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0월에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네네. 2018년 8월이면요. 그리고는 2018년 11월에 이거는 먼저 공개된 건 아니고 최근에 기사로 나온 건데요. 일본의 전직 고위 관료 등이 외교부 및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이미 경고를 했답니다. 작년에.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상조 교수님이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저 청와대로 가시면서 예상하고 있었다고 한 게 아마 이런 정보를 아마 입수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한파라고 이제 인사들이 불리는 인사분들이 알려준 게 이제 농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우리가 이제 농산물 많이 이제 하니까요. 수출하니까요. 그다음에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제한, 그다음에 단기 취업 비자 제한, 송금 제한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알려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전략 물자라고 볼 수 있나요? 뭐 하여튼 지금 현재 세 가지 품목 그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최근의 일입니다만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소재 부품 수출 규제를 결정을 했고 네. 7월 4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이제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 자산 17억 원대 주식 매각 신문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우리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2019년 7월 24일 얼마 전이죠, 지금. 네. 지금 오늘이 8월 1일이니까. 네. WTO 일반 이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안건이 11번째로 채택되어서 상정이 됐습니다. 근데 24일 날 그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한일 양국이 격돌을 했는데 양측 간의 주장만 오갔고 회원국의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냥 일본이 어쨌든 일본의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보복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죠, 저희는. 뭐 당연한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일본 정부는 그게 아니라 그 보복 조치 아니라는 거예요. 보복 조치면서. 아니 누가 봐도 예. 이건 보복 조치인데. 예. 아이고.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떠든 것만 봐도 보복 조치인데 네. 아니라는 거죠. 못된 사측 같아요. 보면 하는 짓이. 그러니까 자국의 수출 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과는 무관한 거고 수출 통제는 안보상의 이유일 뿐 WTO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대요. 안보. 안보랍니다. 안보. 예.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예상되는 상황은 뭐 오늘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한국을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이게 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게 사실상 우방국에서 제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대국으로 예. 보겠다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뭐 전쟁을 예, 예. 감행할 수 있는 예. 뭐 이렇게 뭐 얘기하죠. 이렇게 하는데 뭐 하여튼 제외하겠다는 거고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뭐 그다음에 네. 한국 정부는 우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신중론을 얘기하지만 한일 군사보호 협정의 파기 가능성을 그 염두에 두고 있다. 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근데 뭐 그건 뭐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정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 그 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좀 청장님께서 좀 네. 사실 일본 입장을 우리가 이제 좀 봐야지만 이런 상황이 도래되는 것을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 있다라는 말은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 되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일본을 상당히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사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그냥 뭐 일본을 폄훼하거나 네. 일본을 아주 우습게 아는 그 경제 3대 대국이에요, 일본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을 아주 이제 폄훼하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게 근데 그 일본의 그 열등감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일본이 지금 한 30년째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왜 일본이 제자리 걸음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애써 외면하는 그런 경향도 우리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일본을 좀 알아야 되는 건데 일본이 실제로 뭐 잃어버린 10년 이랬다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자꾸 늘어나네요. 예, 잃어버린 30년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일본이 이 경제가 상당히 지금 둔화 상태에 있고 지금 돌파구가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일본을 거의 추격한 뭐 어떤 부분은 지금 우리가 훨씬 앞서버린 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때 식민지였던 국가가 네. 자기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한 지금 눈꼴신 거지. 배가 아픈 거죠. 배가 배 아픈 아프고 거예요. 내 눈꼴신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걔네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기다 또 한 가지 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밀월 관계에 지금 뭐 트럼프가 자기 재선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미국 그다음에 김정은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회담도 하고 지금 일본이 볼 때는 북한이라는 주적을 두고 자기들이 국민들을 이제 설득해 왔는데 이게 하해 모드가 되면은 그렇죠. 주적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자기들이 설 위치가 없는 거예요. 국내적으로 국민들을 다독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위기감도 지금 느끼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다 추월해 왔고 거기다가 마치 이제 경제 문제, 경제 교류가 이제 북한하고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돌파구는 북한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경제적 침체 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래도 돌파구라는 게 북한하고 경제 교류만 일어나면 상당한 이제 성장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런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괜히 이제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기들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한 것이 자기들은 이걸 어떻게든 돌파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요 일본 기업들하고 단체 협약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청장님하고 지금 우리 정우 선생님은 그렇게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 식민 지배를 했으니까 그런 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네. 실제 그래요. 가서 교섭을 해보면은요
굉장히 예의는 발라요. 진짜 물을 줘도 저희가 준 물을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가져온 물을 먹고 만약에 저희 사무실에서 단체 협약을 하면 쉬는 시간에 나가 있어요. 여긴 내가 사무실이 아니니까 여기서 쉬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나가 있어요. 남에 대한 배려. 예, 그런 거나 철저해요. 근데 그 뒤에 이 사람의 앞에 보이는 모습 이면을 보면 전혀 안 그래요. 그리고 한국의 이 종업원들에 대한 태도는 진짜 내가 과거에 너희 식민 지배를 했던 그런 그 우월감에 그냥 그대로 묻어나고 있어요. 진짜로. 아니 예. 너무 예의가 바르시다 보니까 예.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대표분들이 그 일본 가서 예. 이제 협상을 좀 하려고 하니까 무슨 창고 같은 데를 예.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그런 태도도 해요. 네, 예. 아주 예. 상대방에 대한 예. 예의를 갖추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 눈에 쌍심지를 키고 보게 됐습니다. 네, 진짜. 그리고 저는 그것도 봤어요. 굉장히 소식을 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일본인들이요. 한국에 파견 오신 분들은 소식 안 해요. 그런가요? 저는 딱 한 면만 봤기 때문에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일본이 워낙 물가가 비싸고 그러니까 소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보니까 삼계탕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본 네. 분들이. 삼계탕 2개씩 시켜놓고 드시더라고요. 왜냐면 싸니까 맛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본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오늘 안 총장님이 열등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얘네들이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을 아마 딴 데서 거의 방송 안 했을걸요? 그렇죠. 저도 깜짝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일본 애들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을 텐데 근데 조금 후에 저희가 방송에서 또 수치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본이 조금 그런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개들이 막 짖잖아요. 네. 그게 뭐 위협해서 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두려워서 짖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와닿는데요. 막 하면 개가 짖으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이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무서우니까 오지마. 오지마. 자꾸 오면 나 더 짖을 거야. 이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런 뭐 감정이나 어떤 느낌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일본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일본이 경제 보복을 장기적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 이 세밀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자, 과연 어떤 것들인지 좀 간단하게 좀 파악을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그거는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일본이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했을 것이다. 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일본은 모든 면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나라예요. 일본의 성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일본은 태평양 전쟁할 때도 그랬고요. 청일 전쟁할 때도 그랬고 러일 전쟁할 때도 그랬고 우리를 합방하기 전까지 얘들이 시나리오를 다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사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법 농단이 발단이 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왔고 지금 이제 와서 실행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얘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했길래 이렇게 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대응책도 마련할 지 않겠습니까? 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죠.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한국의 수출 규제 품목은요 3개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 3개 품목 말씀드릴 테니까 총장님 이건 나중에 용도를 좀 설명해 주세요. 플루오린 폴리아미드라는 거 하고요. 네. 포토리지스트, 에칭가스 요 3가지 항목입니다. 네. 요 3가지 항목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요 3가지 종목이 그냥 일본이 노림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별거 아닌 3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한국 경제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의 필수 소재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네.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우리 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의 어쨌든 그 산업 편중을 보면 반도체가 저희가 엄청나게 지금 한쪽으로 쏠려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디스플레이나 이쪽에.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여기 다 타격을 보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얘네들이 준비를 한 상태에서 훅 찔러버리고 들어온 거죠. 우리가 못 만들게끔. 그렇죠. 이제 그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플로린 폴리이미드라는 그 PI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막 용어가 어려우니까 그냥 단순하게 PI라고 그냥 네네네. 우리가 설명하자면 이게 뭐냐면 요즘 왜 플렉시블 폴더폰 뭐 이거 네네네. 들으셨죠? 그게 뭐냐면 이제 접었다가 펴면 네. 이 넓게 화면이 보이게 네네. 하는. 와이드하게. 예, 그러고 이제 좀 더 나가면 뭐 어떤 식으로 가느냐면은 이거 지금 현재는 접는 상태지만 이거를 당기면서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감겨 있던 고무줄처럼요? 아니 고무줄이 아니고 이렇게 감겨 있던 이 두루마리처럼 예. 말려 있던 필름 당기. 예. 필름이 예. 그 필름을 당겨 가지고 이제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봤어요, 그거. 그게 PI라는 그 제품인데 와. 이제 지금 사실상 그건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나 이런 데 지금 상용화만 아직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스탠바이는 다 돼 있군요. 그렇죠.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정도 지금 이제 9월 달에 삼성에서 지금 나온다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지금 가 있고 그다음 단계가 이제 두루마리처럼 펴서 보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기 위한 그 OLED 필름이 이 PI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일본에서 지금 원청 그 소재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안 되면은 앞으로 그 미래 산업으로 가는데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모듈화 하는 거는 한국이 이제 1인 거예요. 한국이 1인데 이 소재가 자체가 안 들어오면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네. 이러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들어온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포토리지스트라는 건데 이게 이제 강강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이제 선을 회로를 그려야 되잖아요. 네. 그 회로를 강선을 조이면 그 강선이 회로대로만 이렇게 잘려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필요한 포토리지스트라는 게 이제 그 재료고 그다음에 에칭가스 이제 불화수소라고 네. 하는 건데 이거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세정을 해주는 원료인 거예요. 아. 그냥 불화수소가 아니고 고순도 불화수소죠. 0.99999 뭐 이런 거의 완벽한 그 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 그 반도체 산업에다가 집중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이걸 준비해서 터뜨린 거예요 지금. 세 가지 품목을 줬지만 실제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준비한 거죠. 근데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제를 뭐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세 가지 다가 지금 당장은 그 사실 그냥 경제 산업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잘 수입하고 있는데 일부러 다른 데로 다변화해 가지고 그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해 가지고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할 수는 있으나 이거를 드는 비용 그 경제적 합리성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를 써왔던 거죠. 일본 제품을. 그리고 이제 뭐 일본 제품의 질도 우수하니까 그러니까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개발돼 있는 거를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썼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안 마련도 거의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는 그 러시아에서 저희 불화수소 준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대안이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순도나 이런 걸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네. 바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기사가 났어요. 네. 보니까 일본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중국에서 우리가 그걸 수입해서 쓴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면 그걸 만들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서 제가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일본이 중국에다도 수출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우리가 그걸 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게 세계 경제가 어쨌든 스크럼을 짜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한국만 규제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우리도 방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뉴스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증시에 관련된 그 예. 뉴스도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소재 쪽을 차단하면 아니 반도체 가격이 또 디램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예. 그러면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애플사나 이렇게 그쪽 또 회사들이 예. 또 무슨 공문식으로 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피해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진짜 스크럼 짜듯이 다 서로 얽히고 그럼요. 얽혀가지고 세계적으로 이게 뭐 그냥 딱 한 나라에서만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연결돼 있고 이 경제적 어떤 문제가 한쪽에서 이렇게 기침을 하면 저거는 이 나비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보니까 그 중국에다가 또 전쟁을 확전할 수는 없잖아요. 일본 입장에선. 여기는 안흥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그 일본 입장에선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 자기네 제품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 게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일본에다가 중국에다 전쟁을 확전을 해버리면은 그럼 더 사태가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참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치밀하게 준비는 했지만 이게 그 구조를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지 되려 가만히 않았을까. 있으면 괜찮았을 것을 예. 괜히 일만 들어서 자기네 입장만 더 지금 수렁으로 점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본이. 그리고요, 중국이 옛날부터 고대부터요 상술은 아주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리고 사실 중국하고 일본하고 되게 안 좋았잖아요. 지금 중국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만만하지 않은 국가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청장님이 그 말씀 또 이제 역사적인 얘기도 이따 뒤에 해주시겠지만, 네네. 저도 옛날에 공부를 하다가 본 건데요. 삼국지에 네. 일본 얘기가 나와요. 이 정사 삼국지에는 나오는데 아마 일반 소설은 안 나올 거예요. 네네. 일본 애들이요 삼국지를 굉장히 연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나라의 손권이 네. 오나라의 손권이 위나라의 그 조조하고 대항을 하는데 조조의 힘이 너무 세니까 오나라의 백성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군사도 부족하고 농사일 할 사람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나라에서 일본에 가서 외놈을 잡아오자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되게 민감해요 그거에. 근데 실제로 간 거 같긴 한데 잡으러. 그 온 기록은 없으니까 잡아온 제가 보기엔 풍랑을 만나서 끝났을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일본의 입장에서 대단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자기네 나라 사람 잡으러 왔으니까. 그뿐만 아니고 청나라를 그렇죠. 일본이 청일 전쟁을 해가지고 일단 속전속결로 해가 다 점령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난징 대학살도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일본을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은 이 일본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혐의를 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은 일본을 훨씬 싫어해요, 사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항일 운동을 통해서 탄생된 정부잖아요. 중국 그렇죠. 공산당이. 그러니까 지금 뭐 짤없죠. 거기하고 붙으면 이제. 예. 참 이게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얘기를 할수록 네. 그럼 이제 근본적인 이게 사건의 발달 요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기 전에요. 제가 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얘네들이 또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반도체에다 타격을 줬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분야에. 두 번째는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품목이 한 1,100개까지 늘어난대요. 근데 이제 1,100개를 다 규제하고 뭐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핵심으로 노리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도 저희가 지금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전지 산업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우선 화이트 리스트라는 게 뭐냐? 사실 화이트 리스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백색 이 말이잖아요. 네. 백색 리스트 뭐 이런 건데 이 백색 리스트라는 게 뭐냐면 만약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면 네. 배제를 시켜버리면 배제시킬 이후에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취급하는 국가가
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방 국가가 아니면 이제 하이트 리스트에서는 배제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 그걸로 자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우리나라를 지정해 가지고 하이트 리스트에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자기들하고 우리 군사정보협정 그 지소미아라고 네네네. 그것까지 지금 맺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그거는 지소미아라고 하는 건 또 어려울 텐데 결국은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 휴민트 정보라든지 또 지리적으로 우리가 가깝고 우리가 저 측정 가능한 그런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일본하고 이제 정보 교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물론 일본에서도 그 자기들이 측정 가능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주고 서로 공유하는 이런 협정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이 원해서 만들어진 협정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트 리스트에 배제한다? 그럼 우리를 적성국가로 생각하나? 그러면 우리도 너하고 어떻게 정보를 같이 교류할 수 있어? 이런 문제는 당연히 그렇지. 제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그 뭐 너가 하이트 리스트 배제하고 이러면은 우리를 적대적 국가로 인식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도 너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뒤에 판단하겠다. 지금 현재는 약간 유보적인 자세.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뉴스로만 접하니까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자꾸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저희가 이제 큰 소리도 못 치고 계속 질질 끌려간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끌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가요? 물론 도발은 일본이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문제라면은 뭐 심정적으로는 바로 그냥 우리도 뭐 군사적 조치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네네. 한번 볼만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지금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세계 각국에 다 아까 산업은 모든 게 연관돼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본과 같은 짓이라고 해야죠. 그 짓거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한국도 같은 사람, 한국 너도 일본보다 똑같네, 뭐 더 이렇게. 똑같네. 또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다가도 너는 뭐 똑같은 국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세계적으로 일본만 받아야 될 비난을 우리도 같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지금 막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게 말하면은 우리는 신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저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 손자병법에요. 싸움은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때 싸워가지고 이기기 어려워요. 다 싸워놓고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엔 일본이 이번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지금 청장님 말씀마다나 흥분하면 먼저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의 핵심인 게 뭐냐면요. 전 세계의 강대각 중에 그 당시에 식민지를 거느리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애들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다 이런 걸 가지고 설득하면 걔들 안 먹혀요. 그럼 뭐 걔네들도 다 해버리고 걔네들은 아프리카를 직선으로 분할해버리고 막 난리를 쳐놓은 애들이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걔네들도 일본의 편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흥분하고 과거의 식민 지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밀고 들어가면 동의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분하게 정리해서 움직이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어쨌든 간에 일본이요. 우리를 툭 털어뜨리기에는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리적이나 경제적인 영향들이 우리가 이제는 만만한 국가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뉴스를 접할수록 이제 뭐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너무 대책이나 대응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그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이 결국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더 아까 지금 말씀하시던 것 중에서 그 하이트 리스트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전지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전지 산업의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전해액이라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전지 산업을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되게 중요한 그 산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핸드폰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배터리라고 네. 항상 충전시키고 네. 갈아 끼우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안 갈아 끼워도 된다. 이러면 어떤 핸드폰이 팔리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오래 가는 게 팔리겠죠. 매일매일 충전해야 되는 귀찮음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럴 정도로 이 완전히 이 산업 재편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아주 중요한 산업이에요. 전지 산업이라는 게. 그리고 앞으로 이 전지 산업이라는 게 전기를 축전해 놨다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ESS라고 해가지고 그 축전기 분야가 이 세계적으로 되게 중요한 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얘네들이 지금 자기들이 원천 기술에서 우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가 좀 참 대단한 게 그 SK라고 있잖아요. 네. SK에서 사실은 이 리튬과 전해액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지금 개발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일이 있으면서 좋아지는 것도 또 있다는 거.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삼성이나 LG 쪽하고는 경쟁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LG나 삼성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해 오면 되니까 서로 그걸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생기면서 SK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친해 기술이 같이 우리 한국 공생한다. 나라에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 참 LG 전지 부분은 참 LG가 굉장히 맞아요.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근데 얘기. 그 원천 들었어요. 기술은 또 SK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와 기회가 항상 같이 온다는 말이 맞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위기를 거꾸로 하면 기회래잖아요.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서 요즘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청장님 말씀대로 차분하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이해가 됐고, 현재 이 국민들, 민간인분들 중심으로 이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정말 뜨겁게 번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다르다, 예전 같지 않다, 냄비처럼 확 타오르고 식는 게 아니다. 진짜 좀 국민들도 많이 생각이 좀 같이 단합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불매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니클로 일본에서는 좀 쓰레기 막말을 좀 했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뭐 금방 한국은 뭐 금방 그러다 말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저는 유니클로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때 알았네요. 그래요? 네. ABC 마트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잘 몰랐던 회사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잠식해 있는 일본계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그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본 기업의 성장은 착취예요. 일본의 미쓰비시나 이런 데를 보시면은요, 한국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군수물자 만들면서 착취하면서 성장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기업들의 자회사들이 사실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 노동자들의 어쨌든 착취를 통해서 성장했는데 이제 와서 불매운동 하는 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늦은 거죠. 뭐.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가장 크게 실수했다는 게 의병이 있을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관군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관군은 도망가 버리고 관군은 도망가고 왕도 도망갔는데 어디서 빨간 옷 입은 놈들이 그냥 막 죽창 들고 나와가지고 하니까 못 이긴 거 아니에요. 자, 그때도 관료들은 나라의 녹을 먹는 관료들은 도망가 버리고 결국 민초들이 지켰죠. 그렇죠. 우리 지금 관료분들 뭐 SNS에 쓰시는 거 이외에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7월 4일 날 우리 참 진짜 대기업들은 안 해도요. 우리 중소 상인 자영업자 총연합 이런 데도 있었네요. 한상 총연이라는 곳에서요.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한국 마트협회, 서울 상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확산을 시켰습니다. 역시 참 고맙습니다, 진짜. 그리고 7월 4일하고 5일에 모나미, 하이트 진로와 유니클로의 대항마로
탑10 브랜드를 세운 회사인 신성통상 주식이 급등하고 기타 여행사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경제 전체적인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막 확 미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 탑10이라는 데가 그 이나영이라는 배우가 유니클로 원래 그 기사도 있었습니다. 유니클로의 예. 그 모델이었는데 네네. 이제 유니클로 모델에서 탑10으로 바뀌었다 하는 그 회사인 것 그것도 같아요. 네네네. 그 기사도 났던 것 같아요. 참 멋있습니다. 그것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7월 5일 날은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친정부 성향의 자영업체 단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상 총련에서 일본산을 매대에서 다 치워버리겠다. 그리고 동참을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마트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에 한 230여 개 곳 매장에서 일본산 제품, 맥주, 담배, 음료 자발적으로 먼저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라요.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7월 15일 날은 2차 기자회견 통해서 동네 슈퍼마켓 2만여 곳과 도매 물류센터를 대표하는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일본산 제품 반대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났고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데 이제 일본이 이런 상황을 조금 오판을 할 수도 있었는 게 이제 95년도에 우리가 일본산 담배 불매 운동이 한번 있었는데 이게 그냥 그 흐지부지 됐죠. 네. 그다음에 2001년도에 새 역사 교과서 만드는 모임에서 중학교 그 역사 교과서를 새로 저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일본 불매 운동을 잠시 했는데 예. 그때는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시네마현이 그 다케시마의 날, 그 독도의 날을 저가 정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도 한번 있었고 그다음 제가 이 말씀드린 날들은 전부 다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이 불매 운동으로 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그 중소기업들 또는 소매상들 뭐 상인들이 나서기도 하고 네.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택배 여러분들도 택배 하는 것까지 지금 뭐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국채 보상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네. 일본 그 한일 합방 이후에 그다음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IMF 때 금모으기 운동 네. 그 기억나시죠? 아유 그럼요. 그게 그다음 그 우리 촛불혁명 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전부 엄청난 그 손실을 각오하면서 이분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기 그렇죠.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일을 하고 나서는 거고 우리 그 멀리 가기 전에 우리 플란다스계에서도 이 불이한 그 다스에 대해 가지고 다스 주식을 사가지고 네. 그 자기들이 경제적 손실을 보겠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이 시민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런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 국민들 의식이 얼만큼 올라가 있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상황은 일본이 정말 오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불매 운동이 그 진전이 많이 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좀 느끼고 있는가 봐요. 이제 일본이 좀 심각한 걸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관광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보다 예. 우리나라에서 사실 일본을 관광하는 관광객이 월등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피해도 사실 좀 많이 예. 오사카라든가 뭐 이쪽 남쪽 지역에 많이 가는 곳에 상인들이 좀 뉴스 인터뷰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줄었다. 자기들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거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면 관광객 말씀을 먼저 하셨으니까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의 숫자가 1년에 한 14만 명 정도 되나 봐요. 14만 명이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0명 넘게 가신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번에 7월 달에 네. 그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요. 한 달에 7월 달 한 달에 5,000명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50% 급감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청장님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4조에서 7조 정도. 네. 그죠? 7조 정도가 우리가 적자예요? 아니 관광을 가는데 네, 그 관광 수지상으로. 네. 근데 우리가 손해는 한 3조에서 4조 정도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우리가 적자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많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광 수지상으로는 우리가 적자를 그만큼 본다는 거죠. 이게 얘네들이 좀 힘이 들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본 정부도 뭐 우리 정부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지금 이거 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기사에서도 보니까 이제 항공 편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단한다라는 예. 뉴스가 나와서 정말 그 실제로 이제 이 아까 이야기한 간서지방 그 저 서쪽과 남쪽이죠. 네. 뭐 규슈나 그다음에 그 오사카. 시카고가나 네. 그 이쪽 오사카 이쪽 네. 서쪽으로 네. 간서 쪽으로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저는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거기가 이제 조슈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네. 메이지 유신 네. 사스마번하고 조슈번 네. 그 하고 있는 방송에서 지금 네.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건데 그 조슈번이 사실은 지금 그 아웨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을 우리가 공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본은 옛날에 성주를 하나 없애면은 밑에는 다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본도 지금 전부 다 간 위주의 지금 나라거든요. 간에서 주장하는 아베에 대한 타격만 우리가 심하게 줘버리면 그 일본 해이라고 하는 우익 세력들 그 우익 세력들에 대한 타격만 줘버리면 사실상 일본은 저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하나라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봤는데 지금 관광객들을 우리가 보면 그쪽 지역 일대를 지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의회 보면은 아주 그 뭐 알고는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략적으로 규슈하고 후쿠오카는 또 지금 아베 그 2인자가 지금 뭐 후쿠오카에 그 지역구를 두고 있대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 후쿠오카는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우. 부산하고 우리가 훨씬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뭔가 메모장이 도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의식이 깨어 있겠죠. 아니 그 50% 감소가 아니라 저는 이번에 진짜 좀 저희가 더 마음을 다잡아서 99% 감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거세지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늘 내일 만약에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 버리면 뭐 가기가 어렵죠. 이제는 점점. 이게 네. 대한민국이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우스운 나라가 아니고 니네 발밑에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각인시켜줘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1910년대 과거에 우리의 한국이 아니다. 네. 그때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할 말 못하고 나라 뺏기고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그때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오판을 하고 있는 거다. 좀 관광객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할 얘기가 많거든요, 총장님, 예,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좀 쉬었다가 네. 다시 2부를 좀 다시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 얘기를 하면 쭉 갔을 텐데요. 네. 일본 얘기니까 양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요. 할 얘기 너무 많거든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